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영향이 사라진 수요일입니다. 새로운 확진자가 8,000명대로 올라서지 않을까 조마조마했지만 그래도 8,000명에 육박한 역대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1,000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증가세도 감소세도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여전히 병상이 모자라서 환자 하나하나가 절박한 사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문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동일 집단 격리된 서울의 한 병원. 이 병원에서 이번에 투석 치료를 받아왔던 60대 환자는 감염 위험 때문에 퇴원 조치됐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받던 투석도 지난주 금요일을 끝으로 벌써 5일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야 되는데 겉으로도 이제 많이 부으시고 숨도 잘 못 쉬시고 병상 배정을 받기에는 너무 기다려야 되는 게 현실이니까. 다른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지 알아봤지만 코로나 환자가 폭증하는 바람에 비어있는 병상이 없습니다. 수십 군데를 전화해봤고요. 천안, 파주 할 수 있는 지역 다 근데 이제 전혀 아무데도 안 해준다 그래가지고.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964명. 연일 1,000명대 육박하는 환자가 나오면서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전국 81%, 수도권은 86%까지 올라갔습니다. 신규 확진자도 7,85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던 지난 8일보다 600여 명이나 더 많습니다. 정부는 확진자 증가 속도가 약간 느려지기는 했지만 감소세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증가폭이 둔화되는 경향들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확실하게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의 유의미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9명이 추가 확인돼 모두 128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남아공 등 11개 국가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와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내년 1월 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정부가 일상 회복을 중단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일 발표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해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사적 모임의 인원수도 확 줄이는 강력한 조치가 예상되는데요. 벌써부터 반발하는 자영업자를 설득하기 위한 지원 대책도 발표합니다. 이어서 김아영 기자입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일주일 뒤에는 하루 확진자 수가 8,600여 명, 2주 뒤에는 11,000여 명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붕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중단하고 이전과 같은 강력한 거리두기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방역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오늘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회의를 거쳐 만든 거리두기 최종안을 내일 오전 발표할 예정입니다. 새로 발표될 거리두기는 기존 4단계 조치와 비슷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인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4명 이하로 줄이고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을 밤 9시나 10시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거리두기는 12월 말까지 계속 유지될 걸로 예상됩니다.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는 확산세를 꺾고 동시에 병상 확보와 3차 접종률을 높이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최대한 빨리 이런 조치를 단기적으로 취해서 이 상황을 좀 호전할 수 있도록. 연말 특수를 기대하고 있던 자영업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다음 주 수요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저희가 문을 닫아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참혹한 현실입니다. 현장에서 이제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어서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요. 정부와 여당은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범위에 시간 제한뿐 아니라 인원 제한을 추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만 18세부터 49세 성인의 추가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루 100만 명이 접종할 정도로 속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반면 소아청소년의 접종은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설득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3차 접종을 하러 온 사람들이 좁은 병원 복도를 빼곡하게 채웠습니다. 60대 이상은 예약 없이도 당일에 바로 맞을 수 있다 보니 200여 명이 몰린 겁니다.
사전 예약한 사람까지 이 병원에선 오늘 하루 500명 정도가 3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4개월이 안 됐죠. 시국이 이러니까 앞에서 앞당겨서 맞겠는 걸 원하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맞으러 왔습니다. 겁도 나고. 오늘부터 18세 이상 성인의 3차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접종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고령층의 당일 접종이나 자녀 백신으로 어제 하루 78만여 명이 접종을 받은 데 이어 오늘은 사전 예약한 사람들의 접종이 시작돼 100만 명 가까이 접종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3차 접종률도 전체 인구 대비 15.5%, 접종 대상자 대비는 30%로 올라갔습니다. 어제 하루 161만 명이 사전 예약을 마치면서 예약률은 대상자의 56.3%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재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3차 접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차 접종이 많이 진행된다면 고령층 쪽에서의 발생 상황들이 좀 더 안정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12세부터 17세 청소년의 경우 1차 접종률이 아직 54%에 머무르고 있다는 건 정부의 고민입니다. 학생들을 감염에서 보호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려면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접종률은 좀처럼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도 학생과 학부모 등과 간담회를 갖고 설득에 나섰습니다. 왜 자식을 가진 입장에서 우려를 안 하겠습니까? 다음 세대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여러 것들을 다 검토해 봤습니다만 청소년들한테도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다만 정부 혼자 앞서서 달려가지 않겠다면서 청소년 방역 패스의 도입 시기와 대상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집에서 치료 중인 확진자가 이제 2만 6천 명을 넘었습니다. 행여 재택 환자가 응급 상황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재택 환자를 전담할 응급센터도 문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가동되는 건지 박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60대 남성이 구급차에서 내리자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산소 호흡기를 달아주고 휠체어에 태웁니다. 재택 치료 중에 갑자기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며 상태가 악화된 코로나 환자입니다. 재택 치료 기간 중에 출혈이 있다던가 호흡곤란이 있으신 분들, 가슴 통증, 가슴이 답답하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처럼 응급 상황이 발생한 재택 치료자를 전담하는 응급의료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응급의료센터에서는 100여 명의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하며 재택 환자의 응급수술이나 진료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틀 동안 벌써 22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전국의 재택치료 환자는 2만 6천 명을 넘었지만 재택치료 중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치료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전에서 코로나 양성 환자인데 맹장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군 돌다가 서울 어디 쪽까지 와서 수술을 했지요. 코로나인데 수술이 필요하다. 이런 사실은 거의 갈 데가 없다고 봐야죠. 전문가들은 재택치료 환자가 더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 만큼 전담 응급의료센터를 비수도권으로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시경 해야 되는 사람, 폐기능 검사해야 되는 사람, 안과 봐야 되는 사람이 다 생기니까 병원을 하나를 통으로 재택 확진자를 볼 수 있게 세팅을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부는 재택치료 환자를 대면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전국 13곳에서 34곳으로 더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 병상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코로나 중환자 병상에 입원 중인 환자들의 경우 증상 발현 뒤 20일이 지나면 격리 해제하고 일반 병상으로 옮기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 수상한 재직증명서가 또 등장했습니다. 역시 일을 했다는 증명서가 버젓이 있는데 같이 일을 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회사를 설립하기 전부터 근무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먼저 김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2007년 수원여대 겸임교수에 지원하며 제출한 한국게임산업협회 재직증명서입니다. 2006년 6월 29일 당시 김영만 협회장 이름으로 발급됐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 측에 물었더니 김건희 씨는 만난 적도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만난 적도 없고 기억도 없으시다고 그렇게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김영만 회장 직전에 협회 초대 회장을 지낸 김범수 카카오 의장 측의 반응도 똑같았습니다. 아니 없는 걸로 기억한다. 일한 기억이 없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회장뿐만 아니라 당시 협회에서 일했던 직원들 중 김건희 씨와 함께 일했다는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명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협회에서 증명서 발급 업무를 담당했던 총무 직원은 김건희 씨의 재직 증명서를 발급해 준 적이 없다고 동료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이거 발급했냐고 했더니 아니래요. 자기 전혀 모른대요. 그리고 저희는 사실 이 김건희든 김명신이든 이런 사람을 전혀 모르거든요. 김건희 씨 재직 증명서는 발급 과정뿐만 아니라 내용도 석연치 않습니다. 협회는 2004년에 만들어졌는데 그보다 2년 전인 2002년부터 김 씨가 근무했다고 돼 있는 데다 2005년을 2005월로 기재했고 현재까지라는 시점 역시 잘못 적혀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직 증명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지만 윤석열 후보 측은 당시 김건희 씨는 무보수 비상근 이사여서 직원들이 잘 모를 수 있고 근무 기간은 착각했을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수상한 재직 증명서는 또 있었습니다. 김건희 씨가 수원여대에 낸 한 애니메이션 제작업체의 재직 증명서. 입사일자가 2003년 12월 2일로 돼 있지만 이 업체의 설립일은 2004년 11월 30일입니다. 게임협회와 똑같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김건희 씨가 근무했다는 말이 됩니다. 2003년부터 근무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 도깨비 같은 이 현상을 누가 해명해야 됩니까? 이 업체 관계자는 자신도 왜 그런 재직 증명서가 발급됐는지 모르겠다며 다만 김건희 씨가 회사가 설립된 2004년 이후에 이사로 근무한 건 맞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시간 강사는 경력을 보고 뽑지 않는다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가 대통령의 부인을 뽑는 게 아니라면서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윤 후보 측 해명에 비난이 쇄도하자 김건희 씨가 돌연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기주 기자입니다. 오전 당사로 출근하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김건희 씨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된 질문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간 강사는 경력 자료를 보고 뽑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겸임 교수라는 건 시간 강사예요. 그러고 무슨 뭐 채용 비리 뭐 이러는데 이런 자료 보고 뽑는 게 아닙니다. 그 현실을 좀 잘 보시라고. 즉각 시간 강사 폄훼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시간 강사는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대충 뽑기 때문에 허위 이력 정도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3만 명에 이르는 비전임 교원 전체를 폄훼하고 국민의힘은 일단 총력 방어에 나섰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김건희 씨의 경력을 검토해보겠다면서도 대통령 부인을 뽑는 선거는 아니라고 엄호했습니다. 대통령을 뽑는 거지 무슨 대통령 부인을 뽑는 거 아니잖아요. 부인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나는 얘기한다는 건 내 상식으로는 잘 납득이 잘 안 돼. 선대위도 김 씨의 재직 증명서는 위조가 아니고 수상 경력 역시 회사의 수상 경력을 기재한 것일 뿐이라며 전체적으로는 허위가 아니라는 윤 후보의 해명을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건희 씨가 5개 대학에 18개의 허위 경력을 기재한 의혹을 제기하며 여당 후보의 배우자가 그랬으면 윤석열 후보는 당장 압수수색을 지시했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돋보이려고 수상을 도용하고 허위 이력으로 교수가 되는 것이 윤 후보의 상식입니까? 공정입니까? 논란이 확산되자 김건희 씨는 일부 언론을 통해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국민께서 불편함과 피로감을 느낄 수 있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여권의 기획공세지만 부인 김건희 씨의 사과는 적절했다고 거들었고 이에 대해 민주당은 잘못은 없지만 사과는 한다는 오만불손한 태도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어제 제주에서 발생한 규모 4.9의 지진은 그동안 제주에서 발생했던 지진 중에서 가장 큰 규모였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지진 중에서도 역대 11번째로 강한 지진이었습니다. 제주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강력했던 지진 당시의 상황을 먼저 김찬영 기자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지진이 시작된 진앙에서 불과 10km 떨어진 마라도. 천둥 소리 같은 굉음이 식당 CCTV에 담겼습니다. 같은 시각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식당. 조명과 식탁이 심하게 흔들리자 손님들이 놀라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갑니다. 식당 앞에 세워둔 차량도 갑자기 흔들리고 거리는 건물에서 빠져나온 사람들로 금세 가득 찹니다. 대형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거는 제 느낌에는 이 차가 이렇게
우리 벽 있잖아요. 벽을 치는 느낌. 그렇게 막 큰 소리가 났어. 근처의 또 다른 식당에서도 건물이 갑자기 흔들리고 놀란 사람들은 주변을 경계합니다. 외부 CCTV는 심하게 흔들리고 직원들이 급히 뛰쳐나옵니다. 갑자기 우당탕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집에 누가 화물차 들이받았나. 그래서 가스 사고 났는가 해서 뛰쳐나갔어요. 근데 그게 바로 그 재난 문자가 오더라고요. 지진이라고. 이곳 서귀포시 대정읍 지역은 지진 발생 지점에서 불과 16km 정도 떨어졌습니다. 거리가 가깝다 보니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큰 진동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기상청이 이번 지진의 진동으로 집안이 얼마나 움직였는지 최대 집안 가속도를 측정한 결과 서귀포시 대정읍은 3.4 PGA가 나와 제주시보다 2.3배 높았고 진앙과 가장 가까웠던 마라도는 6.89로 4.8배나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제주도가 비상 2단계 근무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토안전관리원도 재난대책상황실을 가동하며 긴급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어제 지진이 발생한 이후 제주에서는 오늘까지 모두 15번의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제주 주민들은 밤새 불안에 떨어야 했는데요. 또다시 발생할지도 모를 여진에 아직까지도 안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제주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제 지진이 발생한 시각. 제주시의 한 건물에 있던 직원들이 계단을 뛰어내려와 밖으로 대피합니다. 상황을 알리려는 듯 저마다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통화를 하면서 뛰어나가고 일부는 안에 남은 직원들을 데려오기 위해 다시 뛰어들어갑니다. 지진이 이렇게 크게 느껴본 적은 처음이라서 저도 빨리 직원들한테 빨리 알려서 빨리 대피시킬 심정밖에 없었습니다. 진앙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던 제주시 한림읍 보건소에서도 직원들이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고 더 멀리 떨어져 있던 제주도 교육청 등에서도 서둘러 대피했습니다. 건물이 흔들리다 보니까 이제 지진이다 하고 다 내려간 거죠. 이제 건물 밖으로 나가라고 그렇게 안내 문자가 와가지고 바로 뛰어나갔어요.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119에 접수된 흔들림 신고는 제주도 전체에서 116건. 제주시 내 주택 창문이 깨지고 벽면에 균열이 생기는 등 피해 신고도 6건이 접수됐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어제와 같은 진앙 해역에서 규모 2.8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15차례의 여진이 이어지면서 제주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진에 대한 오면 뭐 어디로 대피해야 될지도 모르고 정확한 안내도 안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날 밤까지 계속 불안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제주도가 실시한 긴급 점검에서 대형 위험시설물 23곳과 교량 등은 다행히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규모가 컸던 만큼 해일 피해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다행히도 해일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단층면이 수평으로 이동하는 지진이어서 규모에 비해서는 피해가 적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지진 빈도수가 잦아지고 있고 또 규모도 커지고 있어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유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지진은 규모로만 보면 지진을 관측하기 시작한 1978년 이후 역대 11번째로 강했습니다. 규모에 비해 해일 등의 피해는 적었는데 원인은 바닷속 단층에 있습니다. 단층면이 수평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주향 이동형 단층으로 위아래로 이동하는 단층에 비해서 해일을 만들어낼 에너지가 적었던 겁니다. 이제 물 속에서 손을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면 수면 위에 파도가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물속 밑에서 손을 옆으로 이렇게 흔들면 위에 파도가 만들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8에서 15km인 진앙의 깊이도 17km로 비교적 깊었습니다. 하지만 본진 이후 여진이 발생하면서 불안은 계속됩니다. 전문가들은 규모 2.0 이하의 약한 지진인 미소지진이 강진을 예상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라고 말합니다. 제주도 인근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지진 건수는 꾸준히 느는 추세입니다. 2019년 2월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던 포항 앞바다에서도 작은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지진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비교적 큰 단층이 그 지하에 있고 갑자기 움직이면 큰 지진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육상에 비해 접근이 쉽지 않은 해역 지진 단층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 이제는 해저 지진에 대한 조사도 더욱 다각화돼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장유진입니다.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졌던 수능 생명과학 2 20번 문항의 정답이 취소가 되면서 응시생 전원이 정답으로 처리됐습니다. 수능을 출제하는 교육과정 평가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지만 교육당국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단 유전학을 다룬 수능 생명과학 2 20번 문제. 서울행정법원은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을 사용하면 동물 집단 개체 수가 음수로 나타나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생물의 개체 수는 음수가 될 수 없으므로 과학적 원리에 어긋난다며 정답 없음으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명과학 2 응시생 6,515명 전원이 20번 문제를 마친 것으로 정답 처리됐습니다. 기존에 공란으로 처리됐던 생명과학 2 성적도 재산출돼 닷새 만에 수험생들에게 제공됐습니다. 학생들의 인생을 결정짓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노력을 어른들이 해주시리라 믿었습니다.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항소를 포기했고 평가원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모든 국민께 중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자리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하지만 2점짜리 한 문제를 잘못 출제한 파장은 적지 않습니다. 전원 정답 처리로 인해 기존의 정답을 골랐던 수험생은 사실상 점수가 하락한 셈이고 생명과학 2 응시생들도 표준 점수 최고점이 하락하면서 다른 과학탐구 2 과목 응시생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수능 최저 등급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당락이 바뀌질 수밖에 없고 정시에서는 표준 점수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합격선에 영향을 미치는 1994년부터 도입된 수능에서 출제 오류 사례는 이번을 포함해 모두 9건.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건이 과학탐구 영역에서 나왔습니다. 잊을만 하면 출제 오류가 반복되면서 수능 문항 검수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일정을 잠시 중단했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하루 만에 공공의료 현장을 찾아서 방역 강화와 손실 보상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추경 편성과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같은 정책 행보에 대해서는 여권 내부에서 미묘한 갈등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학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서울의 공공병원부터 찾아갔습니다. 의료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요구에 새 정부에선 다를 거라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공공 인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기획재정부에서는 계속 인력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고 새로운 정부의 기재부 장관은 좀 다를 거예요. 이 후보는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방역 지침 강화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또 방역 강화로 피해를 입을 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지원부터 하고 정산은 나중에 하는 보상 방식이 필요하다며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야당의 적극적인 주장도 있고 또 저의 입장도 지원을 늘려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경 편성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도 정부와의 긴급협의에서 손실보상법 시행령을 고쳐 인원 제한에 따른 손실도 보상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감염병 대응기금을 포함한 100조 원 규모의 재정 대책도 논의했습니다. 다만 추경 편성에 대해선 정부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후보가 정책 행보를 주도하고 나서면서 당내 갈등도 불거지기 시작한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침을 두고는 또 한 차례 공개 비판이 나왔습니다. 예민하고 중요한 정책을 흔들어 놓을 정도로 하는 건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장에 엄청난 혼란과 또 출렁이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앞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도 여당 지도부와 면담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한 정부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후보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일단 즉답을 피했는데 민주당은 다음 주 초중반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한국노총 간담회에서 노동 이사제 등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노동 행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발언에 대한 논란은 오늘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정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석 달 만에 한국노총을 방문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한국노총이 성장과 번영의 주역이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다만 지금은 성장이 둔화되는 위기 상황이라며 한국노총이 노사관계에서 상호협력의 자세로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노총이 이런 합리적인 상생의 노사관계 형성과 사회적 대타협에 주도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공개 회담에서 윤 후보는 이미 이재명 후보가 강조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과 교원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즉 타임오프제에 대해선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날 양대 노총이 노동계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는 등 다소의 대립각을 세웠던 것과 달리 노동계도 요구해온 제안을 받아들이는 친노동 행보를 보인 겁니다. 단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는 부분은 유보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관훈 토론에서의 최저임금 발언을 두고선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최저임금이 180만 원, 200만이라고 하면은 나는 150만 원으로도 충분히 일할 용의가 있고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걸 못하게 한다고 하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월급으로 올해 182만 원, 내년은 191만 원인 최저임금의 기준을 더 낮출 수 있다는 건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제의 취지를 부정하는 발언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몇 달 전 논란을 불렀던 이른바 부정식품 발언과 거의 비슷한 인식이 또다시 나타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먹게 해줘야 한다는 발언과 완벽한 데칼코마니입니다. 그야말로 최저임금 파괴 예고입니다. 이에 대해 윤 후보 측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진행됐던 최저임금 제도는 뒤로 돌릴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남성이 경찰의 추격 끝에 검거됐습니다. 멈추지 않는 스토킹 범죄에 경찰은 전보다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았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검정색 승합차와 흰색 승용차가 나란히 빨간 신호를 무시한 채 달려갑니다. 이내 승합차가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세우고 승합차에서 경찰관이 서둘러 뛰어나갑니다. 승용차를 운전한 남성이 도망친 겁니다. 잠시 뒤 근처 영업이 끝난 빈 식당에서 경찰관과 이 남성이 몸싸움을 벌이다 결국 경찰들이 남성을 끌고 갑니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폭력을 휘두르고 죽이겠다며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체포한 겁니다. 여성은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이었습니다. 사안이 중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강력 요청 지역경찰이 모두 합해서 TF팀 꾸려서 신속하게 검거한 사건입니다. 서울 중구에 이어 송파에서도 신변보호 대상자나 그 가족들을 노린 범죄가 이어지자 경찰이 새로운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폭력을 휘두르면 바로 체포해 피해자와 분리시킨다는 겁니다. 한번 찾아간 수준에서부터 바로 접근 금지 등 긴급 조치를 취하고 폭력을 휘두르거나 협박하면 위기 단계로 판단해 가해자를 체포하거나 유치장에 가둬 피해자와 분리시키고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접근 금지 조치를 어기면 심각 단계를 발령해 가해자의 위치를 추적해서 신병을 확보하고 반드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회의를 열어 단계를 판단하고 심각 단계로 보이면 경찰서장이 직접 현장을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체포된 가해자를 풀어줘야 될 경우엔 반드시 피해자를 임시숙소로 옮기는 등 보호 조치도 강화합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이 와중에 법원 직원 수십 명이 실내에서 체육대회를 하다 MBC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정부 지침은 물론이고 실내 체육 활동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지침도 어겼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3층 강당에서 배드민턴과 테니스 등을 결합한 일명 피클볼 경기가 한창입니다. 최소 40명이 넘는 법원 직원들이 열띤 응원을 펼칩니다. 대부분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다닥다닥부터 거리 두기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취재진을 발견한 직원들은 서둘러 강당을 빠져나가고 경기 취지를 묻는 질문에 단순 친목 도모라고 답합니다. 직원들이 이제 밥 먹고 나서 이제 소화시킬 겸 4명씩 그냥 들어가가지고 좀 게임을 하다가 직원들이 아마 그걸 구경하려고 좀 모였던 것 같아요. 부서별 대항전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부터 부서별 대항전까지 치르며 피클볼 대회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왔다고 밝히자 말이 바뀝니다. 친목도모에서 그걸 사실 좀 기획은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은 부서별 대항전을 진행했던 게 맞죠? 네, 그건 있어요. 법원장은 지난달 일상적 단계 회복이 시작되면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자신이 직접 부서별 피클볼 대회를 계획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특별방역 대책이 실시된 이후에도 법원의 실내체육 행사는 계속됐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29일 실내 체육 활동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각급 법원에 내려보냈는데 이마저도 어겼습니다. 11월 중순부터 매주 시합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연습도 하고 주 3회 이상. 천안시와 법원행정처는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검토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기업들의 탄소 배출 성적표, 어제는 삼성전자와 애플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탄소 배출 1등 포스코의 성적표를 공개합니다. 1년에 7,570만 톤. 포스코는 이 오명을 벗기 위해 10년 전부터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거의 줄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 성적은 대체 왜 이럴까요? 먼저 서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는 10년 안에 탄소 배출을 30%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목표를 조금 어느 정도 약간의 이상적인 걸 두면서 거기에 따라가는 걸로 하는 것이 좋다. 포스코도 동참했습니다. 쇠물 1톤을 만들 때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9%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켜졌을까? 지난해 포스코가 배출한 온실가스는 7,570만 톤. 10년 동안 총량은 고작 1.9% 줄었고 쇠물 1톤당 배출량도 4%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톤당 9%를 감축하고 사장님 이 청사진은 잘 이행됐습니까? 왜냐면 그 내용은 제가 아직 잘 10년 전에 약속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철강 산업은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내뿜습니다. 철광석을 순수한 철로 만들기 위해 석탄을 쏟아붓기 때문입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확실한 방법은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하는 겁니다. 수소 환원 제철입니다. 포스코는 이미 2009년에 이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들 수소 환원 제철법과 스트릿 캐스팅 등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적극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1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획기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석탄이 아닌 수소 환원 제철을 성공시켜야 된다. 그러는 사이 경쟁 기업들은 앞서가고 있습니다. 볼보가 내놓은 화물 적재 차량. 세계 최초 화석연료를 쓰지 않은 강철이라고 써 있습니다. 스웨덴 철강 기업인 SSAB가 수소 환원 제철 기술 개발에 성공한 겁니다. With this hydrogen initiative, we really want to achieve substantial and quick climate effect. 지난해 포스코는 또 약속을 내놨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 하지만 자기들이 짓고 있는 원전 2기 규모의 초대형 석탄 화력 발전소는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중지하게 되면은 이제 3조 3천억 손실이 좀 있기 때문에 석탄 발전이 중지가 된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상관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 발전소가 가동되면 연간 1,300만 톤의 온실가스를 또 내뿜게 됩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국내 기업이 탄소 감축에 소극적인 이유는 탄소를 굳이 줄일 의무가 없는 겁니다. 정부가 큰 기업에 탄소 배출권을 공짜로 제공하는데 이걸 쓰고도 남는 겁니다. 이어서 김윤미 기자입니다. 삼성물산이 강릉에 짓고 있는 초대형 석탄 화력 발전소. 원전 2기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발전소가 삼성물산 실적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3분기에만 손실 2천억 원이 났습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가 퇴출 위기에 몰리면서 공사비가 불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석탄 발전소일 거니까 거기에 참가하고 있는 수많은 밑에 기자재 회사들이 비용을 갖다가 아주 타이트하게 손해를 자기들이 안 봐야 되잖아요.
삼성물산, 포스코, SK, 중부발전이 짓고 있거나 완공된 초대형 석탄 화력 발전소는 모두 7개. 완공이 되더라도 탄소 배출 때문에 제대로 가동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거대한 고철 덩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온실가스는 대부분 대기업들이 배출합니다. 1위 포스코, 2위 현대차, 3위 SK, 4위 GS, 5위 삼성. 10개 대기업 집단과 한국전력을 합하면 전체 64%를 내뿜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대기업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위기감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2015년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정부가 각 기업들마다 미리 온실가스 배출권을 공짜로 나눠주고 그만큼만 배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할당량보다 많이 배출하면 돈을 들여 배출권을 더 사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제도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국내 1위 탄소 배출 기업 포스코. 포스코는 배출권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포스코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정부가 포스코에 3억 8,300만 톤이나 되는 공짜 배출권을 넉넉하게 줬기 때문입니다. 포스코는 오히려 남은 배출권을 팔아 작년에만 245억 원을 벌었습니다. 삼성전자도 지난 5년 동안 공짜 배출권이 150만 톤이나 남았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건 배출량이 늘어나면 거기에 비례해 정부가 공짜 배출권을 더 많이 주는 이상한 제도 때문입니다. 이러니 기업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면 오히려 내년에는 손해를 봅니다. 줄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열심히 줄인 기업들에 대해서 차별이 생기는 문제가 되는 거니까 오히려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유럽은 발전 부문은 이미 100% 유상할당으로 배출권이 분배되고 있죠. 배분되고 있습니다. 당장은 온실가스를 마음껏 배출하며 싼 값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게 곧 고철 덩어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김유입니다. 요즘 대리 입금을 뜻하는 이 델입이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근데 이게 주로 여성이나 청소년을 노린 불법 대출입니다. 아이돌 기념품이나 게임 아이템 비용을 대신 입금해주고 나중에 이자를 받는 건데요. 그 이자가 연 5,000%가 넘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NS에 대리 입금을 검색해 찾은 광고글. 최대 4만 원까지 빌려주고 3일 내로 갚아야 하는데 만약 못 갚으면 매일 지각비를 1만 원씩 받는다고 쓰여 있습니다. 돈을 빌리려면 이름과 나이, 전화번호와 집 주소, 신분증까지 제시해야 합니다. 대리 입금, 줄여서 대립이라고 불리는데 청소년들을 상대로 아이돌 기념품이나 게임 아이템 비용을 대신 입금해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일종의 불법 대출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단속을 벌여 1,600여 명에게 7억 원을 불법으로 빌려주고 이자를 뜯은 혐의로 11명을 붙잡았습니다. 이 중에는 17살 청소년도 있었는데 이 학생은 1년 9개월 동안 또래 580여 명에게 1억 7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6일 안에 못 갚으면 하루 4천 원씩 지각비를 받았는데 연 이율로 따지면 최고 5,000%가 넘는 이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남자는 사절이라면서 주로 돈을 받아내기 쉬운 여성 청소년들을 상대로 비상식적인 이자를 뜯어냈습니다. 돈을 못 갚으면 SNS에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는 물론 학교와 가족 이름까지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1만 원에서 10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출해주면서 고금리 이자를 받아 챙겼습니다. 최근 2년여 동안 대리입금 광고는 확인된 것만 5,700여 건. 그런데 청소년들이 주변에 알려질 것을 걱정해서인지 피해 신고는 단 5건에 불과했습니다. 경기도는 청소년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술이나 담배를 대신 사주는 이른바 대리구매 사범 3명도 함께 적발해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17살 소녀가 MBC에 도움을 청해왔습니다. 부모한테는 상습적으로 매를 맞고 몹쓸 어른들한테 3번이나 성폭행을 당했는데 심지어 도움의 손을 내밀었던 이모부에게마저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족들은 오히려 소녀의 탓만 하면서 이 소녀에게 선처를 하라고 압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가족 내에서 성폭력이 벌어졌을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은커녕 오히려 2차 가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버지에게 텔레비전 리모컨으로 폭행당하는 아이의 모습. 웹툰 작가가 꾸민 17살 혜수가 자신을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쌍둥이 언니는 물론 어머니도 폭력의 피해자였지만 자매를 지켜주진 못했습니다. 아빠를 이해하자는 쪽으로 점점 되시더라고요.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돼버린 거죠. 중학교 시절 아르바이트를 갔다가 30대 남성에게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혜수를 탓했다고 합니다. 이건 창피한 거라면서 해바라기 센터에 가려고 한다고 뺨을 맞았어요. 침대 구석에 물려가지고 계속 맞았어요.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으려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다시 성폭력을 당하는 기막힌 일까지 당했습니다. 제 주위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희망이 아예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집을 나와 혼자 지내다 지난 7월 사촌 동생들을 만나러 이모부 집에 갔습니다. 흑맥주 캔 같은 거를 잔뜩 또 준비해 놓고 있더라고요. 어른이 주는 술을 이제 먹어도 된다면서 자신의 아픈 상처를 털어놨습니다. 그런 것도 다 버텨왔으니까 나중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를 토닥여주고 이렇게 미련한 어른이 내 옆에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러던 이모부는 혜수가 잠들자 돌변했습니다. 이모부가 제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생전 처음 보는 짐승 같은 모습으로 저를 그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이모부는 도망간 내 이모로 착각했다. 이혼 소송 중인데 이 일까지 겹치면 목숨을 끊어버리겠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미안해. 뭐가 미안해요? 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걸 하자면 너가 성폭력 얘기한 거잖아. 그냥 나가고 숨겨놓을까. 새벽에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지만 양육할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이모부는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이모부는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탄원서를 써달라고 했고 친척들도 오히려 혜수를 압박했습니다. 알바를 뭐 3-4개 할 거 한두 개만 하고 살 수 있잖아. 이모랑 할머니도 안 보고 너 그렇게 혼자 단독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부모에게 버려져 친척집을 전전했던 은영 씨 역시 10살 때부터 삼촌에게 여러 차례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성인이 된 뒤 용기를 내 삼촌을 고소했지만 할머니는 은영 씨를 폭행했습니다. 뺨을 한 20대인가 쳤어요. 실핏줄 다 터지도록. 이뻐서 만지고가지고 왜 동네 이상한 소문 들게 하냐. 연락이 끊겼던 아빠까지 삼촌과 함께 합의금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재판 이틀 전이요. 저는 현찰로 들고 왔으니까 받으라. 너 이 돈 받고 그냥 없던 일 해. 약간 이런 걸로 들리는 거예요. 가족 간의 성폭력에서조차 법원이 합의 여부를 감형 사유로 인정해주다 보니 주변 가족들의 압박으로 재판까지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로 느껴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상황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해야 되는 사유가 분명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족 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합니다. 창피해야 할 거는 가해자니까. 저 같은 어린애도 버티고 살고 있으니까 저를 보고 버텨주셨으면 좋겠어요.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대형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죠. 한 달 사이에 벌써 3명의 초등학생이 희생됐습니다. 유족들은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5톤 화물차가 도로를 달리다 오른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화물차는 초록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초등학생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화물차의 뒷바퀴에 깔린 이 아이는 결국 숨졌습니다. 지난 7일엔 인천에서, 지난달 25일엔 충남 당진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들이 숨졌습니다. 모두 화물차들이 횡단보도 신호등을 제대로 보지 않고 우회전하다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이제 보행자 신호에 이제 우회전을 해서 이제 보행자 보호를 위반한 거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면 멈춰야 되는데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2만 7천여 건이 넘고 340여 명이 숨졌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되자 경찰이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우회전 하실 때 일시정지하시고 좌우 딱 살피시고. 사고 다발 지역인 교차로. 화물차들은 우회전을 하다가도 초록불이 켜진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멈췄다 다시 움직이는 등 비교적 안전하게 운전했습니다. 하지만 도심지를 조금 벗어나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신호를 위반하고 질주하는 화물차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회성 단속만으론 부족하다며 이 같은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2년간 한 20건의 판례가 있었는데 2건을 빼고 제외하고는 다 집행유예로 끝이 나더라고요. 주의를 하지 않았다는 거는 그만큼 약한 처벌이 있었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횡단보도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처벌을 더 강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오늘 강원도 강릉의 한 아파트에서 난방기구에 가스를 연결하다가 불이 나서 수십 명의 주민들이 대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서 가정에서 난방기구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요. 특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14층 꼭대기층에서 시뻘건 불길이 계속 타오릅니다. 연이어 폭발음이 터져나오고 쉴 새 없이 검은 연기도 피어오릅니다. 소방관들이 고가 사다리를 펼쳐 올려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강원도 강릉시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가정용 난방기기에 부탄가스를 연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폭발음과 함께 불이 시작됐습니다. 켜지지가 않고 자막한 데서 다시 전화했어요. 그런데 직원이 와서 이제 봤죠. 보는데 나는 물을 먹는데 빵 하더니 불이 팍 붙더라고요. 거실에서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집 전체로 번졌습니다. 금방 꺼지겠다 싶었는데 이제 바로 옆에 왼쪽으로 번지고 되게 꺼지니까 또 오른쪽 번지고 안에서 갑자기 펑 터지는 거예요. 불길이 피어오르자 아파트 주민 수십 명이 급히 대피했고 한 명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내가 급해서 어떻게 옆에서 깔았던 방에 푹 덮어도 안 돼 전화가. 그래가지고 잠시 꺼져가지고 이제 신고하고 나 신고도 못 신고 맨발로. 소방대원들이 불이 번지지 않게 안간힘을 쓰면서 집 한 채만 피해를 입었고 불길은 1시간여 만에 잡혔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 1시간을 훌쩍 넘기면서 큰 불은 꺼졌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이곳저곳에 남아있는 흔적들은 화재 당시의 아찔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 주변으로 튄 파편들 때문에 주차된 차량 10여 대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작업을 했던 직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전남 여수 산업단지 폭발 사고 영상을 입수했는데요. 폭발음과 함께 진동이 일면서 저장 탱크의 뚜껑이 하늘로 치솟는 등 당시 위력을 짐작할 수 있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차량 한 대가 여수 산업단지의 2일 산업 공장 내부로 서서히 들어섭니다. 오객 탱크가 설치된 구역 바로 옆 구조물 위에서 작업자 2명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폭발음과 함께 진동이 일더니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 섬광과 함께 오개 저장 탱크 뚜껑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잔해가 흩날리고 곧이어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한 시민이 제보한 이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은 폭발 당시의 위력을 짐작케 합니다. 노동단체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폭발 참사 대책위는 지난 14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고 현장을 점검했지만 수박 겉핥기식 수습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우리 노동단체 이쪽으로는 아예 연락도 글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면서 민관 공동조사단을 만들어 사고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어제부터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노동청은 안전관리자 배치 유무와 작업자 안전교육 조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특별 근로감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IT에서 휘발유를 싣고 가던 트럭이 넘어지면서 큰 폭발이 일어나서 최소 60명이 숨지고 1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연료난이 극심한 상황에서 트럭에서 흘러나온 기름을 한 방울이라도 챙기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거대한 불기둥이 솟아오릅니다. 잠시 후 폭발까지 연이어 일어납니다. 현지 시간 14일 자정쯤 IT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카프아이 시행에서 트럭 전복 사고가 났습니다. 휘발유를 운반하던 트럭이 마주오는 오토바이 택시를 피하려다 균형을 잃고 옆으로 넘어진 겁니다. 트럭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을 담기 위해 양동이를 든 시민 100여 명이 몰렸고 곧바로 일어난 폭발에 휘말렸습니다. 거대한 폭발에 인근 주택 20채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J'ai entendu le grand bruit. J'ai vidé les lieux avec ma famille et puis je suis parti de l'autre côté du port. 아이를 잃은 엄마는 망연자실 눈물만 흘립니다. 이 사고로 60여 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부상자 가운데 중상을 입은 사람들이 많아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참사의 원인으로는 최근 더 극심해진 IT의 연료난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조브넬 모이스 대통령 암살 이후 치안이 완전히 무너지고 갱단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갱단에서 연료 수송까지 통제해 가격이 급등한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한 달 뒤인 8월에는 규모 7.2 지진으로 2,200명 이상이 숨지는 등 대형 재난과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리엘 앙리 IT 총리는 국민 모두가 비극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3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베이징 겨울 올림픽을 50일 정도 앞두고 있는 중국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도 높은 방역 정책에도 불구하고 델타 변이 확산세까지 여전한 상황이라서 올림픽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승객들까지 방호복으로 중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텐진에 이어 광저우에서 두 번째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오면서 중국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目前病情稳定，检出新冠病毒为奥密克戎突变株。 광저우 확진자는 지난달 27일 캐나다에서 상하이에 도착했습니다. 2주 호텔 격리 기간 동안 받은 4차례 코로나 검사는 모두 음성. 하지만 광저우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격리 해제 후 확진 판정을 받다 보니 밀접 접촉자가 800명이나 된다는 것. 아직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오미크론 확산 우려가 나옵니다. 저장성을 중심으로 한 델타 변이 확산세도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열흘 사이 확진자가 200명이 넘었습니다. 확산을 막기 위해 인력 이동 등 통제를 강화하면서 가동을 멈추는 공장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并有多家位于浙江的上市公司公告相关子公司临时停工停产事宜。 베이징 겨울올림픽 개최지인 장자커우시와 광둥성, 허베이성 일부 지역은 한 달 이상 남은 내년 춘제 이동 금지령을 벌써 내렸습니다. 올림픽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미리 방역 고삐를 죄겠다는 겁니다. 올림픽 기간 방역 정책도 나왔는데 선수들은 2m 이상 거리 두기를 해야 하고 악수나 포옹 등 신체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외부 접촉이 금지된 폐쇄식 관리 속에서 매일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개막 2주 전까지 백신을 맞아야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멸종 위기종인 우리 토종의 붉은 여우를 올해로 10년째 소백산에서 복원하고 있는데요. 이 방사된 여우의 야생 생존율은 불과 60% 정도인데 이 불법 사냥 때문에 여우가 살아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경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저녁 안동댐 주변 산책로에 동물 한 마리가 주인도 없이 서성이고 있습니다. 유기견이겠거니 생각했던 목격자는 털이 풍성한 꼬리를 보고 강아지가 아닌 여우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꼬리 때문에 바로 알긴 했어요. 약간 얼굴도 여우처럼 생겼는데 그런 꼬리를 가진 강아지가 없잖아요. 확인 결과 이 여우는 소백산에서 지난달 방사한 토종 붉은 여우였습니다. 올해 11월 26일 날 방사한 개체고요. 지금 이쪽으로 이동한 지는 한 이틀 정도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붉은 여우는 전 세계 곳곳에 서식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과거 쥐잡기 운동으로 개체 수가 급감했고 지금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분류돼 보호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붉은 여우 복원 사업이 10년째를 맞으면서 최근 개체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5마리밖에 태어나지 않았던 새끼 여우가
최근 3년 동안 101마리나 태어났고 이 덕분에 방사여우도 올해 30마리를 포함해 최근 3년간 98마리로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야생에서 살아있는 방사여우는 모두 90마리, 생존율은 61%에 불과합니다. 민가 주변에서 쥐 등을 잡아먹고 사는 여우의 특성상 로드킬을 당하거나 불법으로 쳐놓은 덫과 올무에 걸려 죽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립공원연구원 중부보전센터는 2026년까지 야생에서 100마리의 여우가 살아갈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오늘 공정거래위원회가 SK가 총수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는지 따져보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당사자인 최태원 회장이 직접 해명을 하기 위해서 이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이번 판단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임경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SK는 LG로부터 실트론이라는 회사를 사들였습니다. SK는 먼저 지분 51%를 사들여 경영권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49%는 좀 더 싼 값에 나왔지만 이 중 19.6%만 사들였습니다. 나머지 29.4%는 공개 경쟁 입찰에 붙였는데 공교롭게도 이걸 최태원 SK 회장이 개인 돈으로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인수하자마자 실트론이 급성장하기 시작합니다. 2016년 8,200억 원이던 매출은 2019년 1조 5,40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실트론은 반도체 웨이퍼를 만드는 회사. 삼성전자도 중요한 고객이지만 같은 SK그룹인 SK하이닉스와의 내부 거래도 큰 몫을 했습니다. SK실트론이 SK하이닉스와 내부 거래한 비중은 2019년 25.8%였습니다. SK실트론이 상장할 경우 가치는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제개혁연대는 SK가 실트론 주식을 더 살 수 있었는데도 최태원 회장 개인에게 넘겨줬다며 공정위에 고발했습니다. 2, 3년 후에 자기도 두세 배가 되는 금액을 얻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죠. 하지만 예상은 되지만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이죠.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 사안의 결론을 내기 위해 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자기가 직접 소명하겠다며 이례적으로 직접 회의에 나왔습니다. 오늘 총수 본인이 직접 소명하러 오신 이유가 뭡니까? 고맙습니다. SK는 이미 70%의 지분을 사들여 경영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SK가 지분을 더 살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최태원 회장은 공정한 경쟁 입찰로 지분을 샀다며 SK가 몰아준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공정위는 일주일 뒤 결과를 발표합니다. 법 위반으로 결론 내고 검찰에 고발하면 수사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IBK 기업은행이 계약 해지를 선언한 조성화 선수가 무단 이탈 논란 이후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성화는 법률 대리인을 통한 입장문에서 사실관계를 떠나 배구 팬과 동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계약 해지 등 현 상황에 대한 법적 절차에 앞서 구단과 원만하게 소통하길 바란다며 동시에 구단과 법적 싸움을 벌이게 된다면 그동안 미뤄왔던 입장 표명을 하고 사실관계를 밝힐 것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여자 컬링 국가대표 팀킴이 베이징 올림픽 자격 예선에서 일본에 아쉽게 패하면서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평창올림픽 준결승에서 일본을 꺾고 은메달을 목에 걸었던 팀킴. 베이징 올림픽을 향한 중대 길목에서 다시 만난 일본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초반 팀킴이 다소 긴장한 듯 실수를 연발한 반면 일본은 과감한 공격으로 1엔드에 한꺼번에 석점을 따냈습니다. 이후 번갈아 점수를 주고받는 치열한 공방 속에 팀킴도 반전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5엔드 김은정의 절묘한 마지막 샷으로 2득점하며 점수를 2점 차까지 좁혔습니다. 하지만 7엔드가 아쉬웠습니다. 팀킴이 후공으로 유리한 상황에서 오히려 일본에 한 점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후 점수차를 만회하지 못한 팀킴은 결국 10엔드를 포기하며 넉점차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5승 2패를 기록한 팀킴은 일본에 밀려 2위를 기록하게 됐고 1위에게만 주어지는 올림픽 직행 티켓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다만 내일 밤 최하위 체코와 예선 마지막 경기를 남겨둔 만큼 2위부터 4위까지 세 팀이
올림픽 출전권 2장을 놓고 겨루는 본선 무대 진출은 무난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3점슛의 달인으로 불리는 NBA 스타 스테픈 커리가 역대 최다 3점슛 신기록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1쿼터 초반 커리가 특유의 재빠른 3점 슛으로 최다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하자 경기장이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커리가 잡자마자 던진 3점 슛이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며 골망을 흔드는 순간 커리는 포효했고 팬들은 엄청난 함성과 박수를 보냈습니다. 통산 2,974개의 최다 3점슛 신기록. 기록 보유자였던 레이 앨런도 자신을 넘어선 후배를 축하했습니다. 종잡을 수 없는 빠른 슈팅 타이밍과 예상을 벗어난 장거리포로 3점 슛의 신기원을 연 커리는 레이 앨런이 18시즌 1,300경기에서 세운 기록을 13시즌 800경기라는 엄청난 속도로 갈아치우며 새로운 3점 슛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This is pretty special, man. I've been thinking about this number for a long time. I even got it on my shoes. So basketball history, this is pretty special. 프리미어리그 선두 맨체스터 시티는 무자비한 골잔치를 펼쳤습니다. 부진했던 1,600억 원의 사나이 그릴리시가 헤더로 오랜만에 골맛을 봤고 더브라이너도 대포할 슛으로 환상적인 골을 터뜨리는 등 리즈를 7대 0으로 대파하며 리그 7연승을 질주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분데스리가 마인츠의 이재성 선수가 6경기 만에 리그 2호 골을 기록했습니다. 결승 헤더골로 팀의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뉴스였습니다. 오후 들어 순식간에 뿌연 먼지가 뒤덮였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는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이 시각 서울 노원구가 98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 대비 4배로 웃돌고 있고요. 특히 태안은 106마이크로그램을 보이는 등 서쪽 지방부터 공기질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밤 사이는 남부지방과 제주도까지 먼지가 퍼져나가겠고요. 특히 중서부 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공기가 가장 탁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먼지가 흩어지지 못해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남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내리는 양이 워낙에 적겠고 제주도에만 최고 4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미세먼지에 짙은 안개까지 뒤엉키면서 시야가 무척 답답하겠습니다. 차간 거리 넉넉히 두고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밤 한때 서울 등 중부지방은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3도 등으로 오늘보다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서울 10도, 대전과 광주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부터는 추위와 눈대비가 필요합니다. 먼지를 밀어낼 찬 공기가 강하게 내려오면서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영하권을 보이겠고요. 특히 호남 지방에는 최고 1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